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은 매일 새벽 3시면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몰래 뒤를 밟았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입니다. 제 이름은 서윤, 나이는 34살입니다.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혼자 미소를 지으며 제게 민준 씨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남편 민준 씨는 제게 든든함 그 자체였습니다. 로맨틱하지도 달콤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의 사랑은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든 행동과 걱정, 어린 눈빛 하나하나에 깊이 배어 있었죠. 저희는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화롭진 않았지만 그곳은 저희만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이제 막 5살이 된 첫째 딸, 예나의 웃음소리가 늘 가득한 따뜻한 왕국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이를 데리고 와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얻고 싶었던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전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이 지키고자 했던 절대 비밀은 없기로 하는 약속이었죠. 저희는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라도 둘이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귀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야말로 가정을 단단하게 만드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건실한 건설 자재 회사의 영업팀장이었고 저는 가정을 돌보는 주부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였지만 저희는 조화롭게 어우러져 작은 보금자리를 함께 지탱해 나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희 부부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했고 양가 부모님도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성벽이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벽이라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 균열은 약 3개월 전 남편의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9시, 그러다 10시가 되었고 어떤 날은 자정이 훌쩍 넘어 비틀거리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전보다 훨씬 진하게 났습니다. 제가 캐묻자 남편은 그저 피곤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외부 손님들 접대가 많아졌어. 이해해줘. 저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의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웃음이 줄었고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잦아졌는데 그 눈빛에는 피곤한 겉모습 뒤로 애써 감추려는 깊은 시름과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남편이 베란다에 혼자 서서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듯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고독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정했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해 보려 했지만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심지어 저의 관심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 물어볼 수 없어?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당신은 그냥 예나나 잘 챙겨주면 돼. 남편의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남편은 교묘하게 저를 자신의 세계 밖으로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3시에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그날 저는 아주 작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소리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묻자 남편은 지방에 있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서 일찍 나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일은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남편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잦은 빈도로 그토록 기이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처 미팅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거짓말을 시작할 때 그 이유는 보통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눈치챈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저와 꽤 친하게 지내는 희정 씨가 시장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요즘 남편이랑 무슨 일 있어? 저는 깜짝 놀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기는. 요즘 내가 보면 당신 남편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던데 얼굴은 헬쑥해서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더라. 이럴 때 잘 지켜봐야 해. 남자들 이 나이 때 사업 안정되면 딴짓하기 딱 좋다고. 특히 당신 남편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는 더 조심해야지. 희정 씨의 말이 좋은 뜻에서 한 걱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 유심히 관찰하고 더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갑과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문자 메시지도 의심스러운 번호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울 만큼 치밀하다는 뜻이니까요. 제 머릿속은 모든 사건을 엮어 분석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늦게 귀가한다, 피곤해하며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한다, 새벽 3시에 비밀스러운 외출을 한다, 휴대폰의 모든 흔적을 지운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추면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다. 그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어두운 밤에 몰래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여자가. 그 생각은 저를 숨막히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몸매는 처녀 시절처럼 날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1년 내내 부엌대기로 사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인데 어떻게 밖에 젊고 예쁜 여자들과 비교가 되겠어. 자신감의 상실, 질투, 그리고 배신감이 한데 뒤섞여 온화하고 믿음이 강했던 아내였던 저는 의심 많고 신경질적인 여자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대화는 저의 비난과 남편의 회피, 그리고 피로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확실함과 의심이 저를,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항상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도둑처럼 비겁하고 은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격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제 안의 한쪽에서는 멈추라고, 남편을 믿고 다시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처받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린 다른 한쪽에서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대화 이미 해봤잖아. 돌아온 건 침묵과 짜증뿐이었어. 네,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해. 오후에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희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붙잡고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때? 아직도 냉랭해.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정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남자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나아. 몰래 한 번 따라가서 확실하게 알아봐. 내 친한 친구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지.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 따라가 보라고 부추겼더니 웬 여대생이랑 호텔 들어가는 걸 딱 잡았잖아.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뿔 달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지. 희정 씨의 말은 다소 악의적으로 들렸지만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날 밤 저는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색의 옷과 모자가 달린 재킷, 그리고 움직이기 편한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완전히 충전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마주하고 싶었던 증거를 기록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역시 깊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말 없는 체스 게임의 두 상대처럼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한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 55분 익숙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자신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 2분 만에 준비해둔 옷을 걸치고 열쇠를 낚아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명의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붐비던 거리가 텅 비어 적막했고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끔 화물차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가거나 부지런히 거리를 쓰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긴장감과 초조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 빠르게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들을 능숙하게 빠져나가 외곽 순환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놓칠세라 또 들킬세라 온몸에 힘을 주고 뒤를 쫓았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트럭 뒤나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고 심장은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외곽의 작은 공업단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밤에는 적막한 공장과 창고들만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커다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셔터문은 절반쯤만 올라가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숨어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안성물류라고 쓰인 간판은 녹이 슬어 있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곳에서 이 시간에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남편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나온 것은 비쩍 마르고 험상궂게 생긴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정수기나 온수기처럼 보이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함께 들어 남편의 낡은 오토바이 짐칸에 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비밀스러운 연애 현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뒷거래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외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까지 연루된 걸까? 질투심이 있던 자리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위험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짐을 단단히 묶고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저는 다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제 머리를 잠식했습니다. 불법 물품을 배달하는 걸까? 아니면 사채업자처럼 빚을 받으러 가는 걸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신축 빌라 단지였습니다. 남편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불이 환하게 켜진 한 빌라 앞에 멈춰섰습니다. 방금 전에 허름한 창고와 이곳의 극명한 대조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대며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즉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사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꽤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27, 8살쯤 되었을까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는 비취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그 매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는 어깨 위로 흩날렸고 한밤중임에도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질투라는 렌즈를 통해 본 그 미소는 너무나 가식적이고 경박해 보였습니다. 순간 불법 거래에 대한 모든 가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쓰라리고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에게 애인이 있었고 그 애인은 젊고 아름다운 부자 여자였다. 민준 씨는 낑낑대며 상자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치고 난장판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고통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1초, 1초가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15분, 20분, 30분. 마침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여자가 뒤따라 나오며 종이 부채를 살랑거렸고 입으로는 여전히 무언가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 제가 항상 정직하고 든든한 가장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김민준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다발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완벽한 거래였다. 남편은 그녀에게 만족을 주고 그녀는 남편에게 돈을 준다. 나의 6년간의 결혼 생활, 나의 사랑, 나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돈과 낯선 여자 때문에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더 이상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과 차가움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부족한가? 또 누굴 만나러 가는 거지? 증오심이 갑자기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해. 이 거짓된 판의 마지막 패까지 모두 뒤집어 엎어야 해. 저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남자의 뒤를 쫓아서 분노와 배신감은 기이한 연료가 되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더 이상 깊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게임이 아직 몇 수나 더 남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유한 애인의 집을 떠난 뒤 남편이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고급 호텔. 아니면 어둑한 술집. 하지만 남편의 경로는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도심을 맴돌지 않았습니다. 오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 외곽의 그 쓸쓸한 공업단지를 향해 곧장 달렸습니다.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애인의 품에서 막 벗어난 남자가 왜 낡아빠진 창고로 돌아가는 걸까? 어쩌면 거기가 그들의 진짜 미래 장소일까? 아니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돌아가는 걸까? 익숙한 남편의 오토바이가 다시 한번 그 창고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제 안의 분노는 극심한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자리에 숨어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반쯤 열린 셔터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광경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안으로 들어갔고 약 15분 후 아까 그 말은 남자와 함께 또 다른 상자를 끙끙대며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에어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낑낑대며 그것을 남편의 오토바이에 묶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불륜과 스폰서에 대한 가설은 이제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제비족도 이렇게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이었습니다.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영업팀장인 남편이 왜 새벽 4시에 짐을 나르고 배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더 무서운 다른 가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된 지 오래된 건 아닐까? 매일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지만 사실은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걱정할까봐 숨긴 걸까?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돈 한 푼을 거래하는 조직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이 유령 회사 같은 곳이 작물 처리 장소는 아닐까?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가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진실은 어쩌면 사랑의 배신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빚더미와 감옥이라는 심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불안감과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는 불타는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신도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로구의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주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번화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벽, 좁은 발코니에 덧대어 설치된 쇠창살, 어지럽게 널린 빨랫줄. 남편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 건물 아래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는 다시 그 거추장스러운 짐과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온 힘을 다해 에어컨을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며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이렇게 야위고 그의 등이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그리고 그는 가장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운 쇳덩이를 혼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그는 층계참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등은 셔츠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3층에서 멈춰서서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저희 어머니 뻘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기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이구, 총각 왔구나. 한참 기다렸네. 이렇게 무거운 걸.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어머님, 제 일인걸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예의 바르게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에게 시원한 녹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집안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이신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고무줄로 단단히 묶은 돈뭉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총각, 이거 물건값이야. 멀리 일하는 자식놈들이 부모님 더위 타지 말라고 에어컨 사라고 보내준 돈이야. 정말 고마워. 민준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과일이라도 사서 몸보신하세요. 저는 딱 물건값만 받겠습니다. 그는 몇 장을 세어 아저씨에게 영수증과 함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사용법을 꼼꼼히 설명하고 내일 아침에 회사 기사가 와서 무료로 설치해 줄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두 분께 인사를 하고 남편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오토바이에 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담배를 빨아들인 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잠을 못 자 헬쑥하고 검게 변한 얼굴, 피로와 시름으로 깊게 팬 눈,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비밀의 장막이 걷혔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닌 너무나 적나라하고 가슴 아픈 이미지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애인이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노동력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팔고 건강을 팔아 푼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성물류라는 곳은 그저 전자제품 총판 창고였고 남편은 그곳의 야간 배달 기사였습니다. 아까 그 부자 여자는 그저 고객이었을 뿐입니다. 이 노부부도 또 다른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당하지만 지독하게 고된 일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토록 고결한 내 남편을 의심하다니. 그의 말없는 희생을 내 머릿속에서 더러운 불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다니. 저는 끔찍한 아내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잔인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그저 밤중에 홀로 서서 고독한 담배 연기를 내뿜던 남편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고통은 질투의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컸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무심하고 무정했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폭풍 같았던 밤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가 거의 다 되어 익숙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쳐 빠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열쇠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그의 탈진한 육체와 영혼처럼 건조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아마 어젯밤 일로 제가 아직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남편이 앉은 소파 옆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을 올려다보며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피곤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어떤 진실보다도 더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뒤를 밟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로, 놀라움, 당혹감이 그의 헬쑥한 얼굴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정적 속에서 그 순간 우리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은 경악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무너짐으로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침묵과 무해한 거짓말들로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렸던 견고한 벽이 제 고백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과 무력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커다란 두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갈라지고 잠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다 본 거야? 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봤어요.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비뚤어지고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내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게 됐네. 난 그냥 당신하고 예나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내가 당신을 제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남편은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모든 비밀과 무거운 짐들을 짙은 어둠 속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깎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남편이 책임자였던 큰 프로젝트에서 그는 동료이자 절친했던 김 과장을 너무 믿고 자재 수입 파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김 과장은 그 신뢰를 이용해 납품업체와 짜고 계약 금액을 부풀려 회사 돈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김 과장은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고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던 민준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소송 위기에 처했고 책임자로서 남편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이 한 가지 길을 주더군. 남편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내가 억울한 건 알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은 분명히 있으니까 손실액의 4분의 1, 그러니까 1억 원을 1년 안에 메울 수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부실 채권으로 처리해서 자네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든 걸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난 직장도 잃고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지. 1억 원. 그 숫자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생활비를 더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사가 걸린 전투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말해서 뭐해. 당신까지 나랑 같이 불안에 떨게 만들어? 온 가족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난 남편이고 남자야. 내 아내와 자식한테 이런 끔찍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어.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뼈 빠지게 일하고 무슨 일이든 해서 그 돈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막노동꾼이 되든 배달부가 되든 당신과 예나에게 평온한 집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가 남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저의 위대한 남편, 그의 지치고 야윈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두 명의 죄인, 침묵했던 남편과 의심했던 저. 우리의 눈물은 하나로 섞여 오해와 원망을 씻어내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적나라한 진실과 끝없는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 고백의 밤 이후 우리는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당장 야간 배달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당신 건강이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나와 예나는 어떻게 살아? 1억 원은 큰 돈이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동의했지만 일을 그만두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자제품 창고의 주인이었던 조폭처럼 보이던 박 사장은 가장 일을 잘하는 일꾼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우리 아파트까지 찾아와 계단 입구를 막고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팀장, 왜 요새 일 안 나와? 지금 사람 없어서 죽겠는데 큰 건들 몇 개 들어와서 일당도 짭짤하다고. 민준 씨는 집안일이 바빠서 더 이상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김 팀장도 일 익숙해졌고 나도 김 팀장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번 달까지만 좀 도와줘. 일당 2배로 쳐줄게. 민준 씨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박 사장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내 밑에서 일 시작했으면 그만두는 것도 내 허락 받고 그만둬야지. 바로 그때 제가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박 사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쉬어야 해요.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박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아, 사모님 명령이었구만. 알았수다. 예쁜 마누라 말은 들어야지. 근데 기억해 두시오. 이 바닥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 그는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장은 빚을 언제 갚을 거냐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을 배신했던 그 빌어먹을 친구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진 않고 남편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빚 갚으려고 애쓰는 거 안다. 조용히 입 닥치고 갚아. 만약에 주둥이 한 번 잘못 놀리면 내 팀장 자리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콩밥 먹게 될 줄 알아. 재정적인 위기보다 더 큰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빚뿐만 아니라 양쪽에서의 협박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는 내 남자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여보,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 서류, 계약서, 증빙 자료 전부 다 나한테 줘요. 한 장도 빠짐없이. 남편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고? 나 예전에 회계법인 팀장이었어요. 일 그만둔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실력 녹슬지 않았어. 내가 전부 다 훑어볼게요. 완벽한 사기는 없다고 믿어요.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의 작은 거실은 작전실로 변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커다란 서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입고증, 은행 거래 내역서, 온통 어지러운 서류 더미 속에서 저는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숫자와 조항들에 파고들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회계사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숫자 하나하나를 대조하고 서명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설업계 전문 용어나 절차들을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나도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구석에서 조용히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에서 저와 함께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성과 끈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서류 더미와 씨름한 끝에 마침내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회사의 감사팀조차 놓쳤을 법한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주 거래처에 지급된 큰 금액들 외에 매주 정기적으로 아주 낯선 이름의 유한회사로 소액이 이체된 기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매번 몇백만 원에 불과한 작은 금액이었고 내용은 운송비 및 창고 보관료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회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회사 김 과장이 추천했었어. 새로 생긴 운송업체인데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다고 해서 내가 결제를 승인했지. 무언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회사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불과 3일 전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고 사업장 주소는 외곽의 한 유령 주소였습니다. 이것은 유령 회사였습니다. 김 과장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운송비를 꾸며내서 교묘하게 회사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매번의 금액은 작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된 반년 동안 쌓인 돈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돈의 일부였습니다. 찾았어요. 저는 기쁨에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침울했습니다. 찾아내면 뭐해. 이건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야. 그 유령 회사 뒤에 김 과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겐 더 직접적인 증거,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저는 다소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는 민준 씨의 큰 희생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을 만나세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서 뭘 어쩌라고? 지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놈을 어떻게 만나? 만날 거예요. 그에게 문자를 보내요.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고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려서 그와 손잡고 다른 한탕을 하고 싶다고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의 탐욕스러운 성격상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가 직접 옛날 일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해요. 민준 씨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김 과장과 그의 패거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안 돼.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당신과 예나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럼 평생 이렇게 협박당하면서 억울한 빚을 짊어지고 사실 거예요? 우린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마침내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약속은 외곽의 한적한 가든 카페에서 잡혔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사준 작은 녹음, 펜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다른 도청 장비에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김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번지르르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교활하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실직하고 분노에 찬 사람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조금만 떼어줬어도 내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거다. 넌 5억을 통째로 먹고 나는 대신 빚더미에 앉았잖아. 김 과장은 의기양양하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멍청한 걸 누굴 탓해. 친구를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내가 만든 유령 운송회사 매주 몇천만 원씩 빼먹어도 아무도 모르더라. 진짜 등신들 집합소야. 저는 이어폰 너머로 민준 씨가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김 과장을 때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참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등신이다. 이제 새로운 건이 있는데 할래, 말래?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것,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남편의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제가 수집한 서류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우리가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첨부한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에서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사장은 민준 씨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게 그 말을 오랫동안 들려주었습니다. 자네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네. 자네는 훌륭한 직원이야. 회사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어. 김 과장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죄를 자백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하게 누명을 벗었습니다. 억울했던 1억 원의 빚은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횡령액의 일부를 되찾고 범인을 밝히는데 공을 세운 남편에게 큰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서히 평범함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그의 입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직함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의미 없는 술자리를 거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부엌에만 갇혀 사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작은 회계 서비스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일은 제게 즐거움과 독립심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의 포상금과 제가 번 돈을 합쳐 낡은 아파트를 수리하고 새 가구를 들였으며 예나의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도 다녀왔습니다. 끔찍했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저 남편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했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1년 후 다시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악몽이 아닌 습관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더 이상 시름과 피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미소 짓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옆방에서 예나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이가 악몽을 꾼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고 있는데 민준 씨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저와 아이를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의 정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악몽이었고 거짓과 이별의 상징이었던 새벽 3시가 이제는 유대감과 보살핌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더욱 꽉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를 따라와줘서 고마워. 당신의 용기와 심지어 그 의심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지금도 어둠 속에서 혼자 길을 잃고 있었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날의 첫 빗줄기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긴 밤도 결국엔 지나가고 아침은 다시 밝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때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간 뒤 서로의 곁에 있는 평온한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